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2주 3차 시 영상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문자 발달사, 그래서 그 초기 문자부터 음소 문자, 그래서 특히 이제 알파벳 문자의 등장과 발달 과정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 문자 발달사,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현재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기까지의 그 우리의 그 문자 발달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글이 있기 전에 우리 민족도 문자 생활을 영위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 문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지금까지도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그 국가다 보니 당연히 한자 문화권이었어요.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한자 문화권 속에 있었고, 그래서 한자를 직접 수입해서 쓰거나 또 한자를 이용해서 자기 민족이나 자기 국가에 적합한 문자를 변형시켜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 음절 문자라고 배웠던 일본의 가나 문자 역시 한자를 이제 그 변형시켜서 이제 사용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사 시간이나 이런 때 들어봤겠지만 여진족, 우리가 흔히 그 북방 오랑캐라고 알고 있었던 여진이나 거란이나 이런 몽고나 모두 자국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문자 역시 한자를 빌어서 한자를 이용해서 이제 응용하거나 변형시키거나 자국의 언어 상황에 맞게끔 바꾼 그런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중국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 한자를 먼저 수입해서 쓰게 됐죠. 그러니까 문자 발달사를 보면 우리 알파벳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존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문자들을 수입해서 쓰다가 자국의 언어와 맞지 않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제 변형시키거나 응용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자라고 하는 그런 알파벳 자들도 각 유럽의 국가들에 들어가면서 자국의 언어에 맞게끔 문자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아시아 쪽은 그 한자를 수입해서 각국의 나라들이 사용하다가 언어의 계통이나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자국의 언어를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형태를 변형시켜서 이제 발달시키게 되죠. 변화시켜서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차자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두 번째 그 PPT 자료 2주차 업로드를 했던 국어자료 강독 2라고 되어 있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제 표지 빼고 2페이지에 해당하네요. 차자표기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을 갖게 되기 이전에 한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자 생활을 영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자표기는 세종 25년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문자체계는 어떠했는가. 일단은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차자표기는 이게 한자로 빌차자에 빌려온다는 걸 차용한다라는 말 알잖아요. 그래서 차는 빌차자, 자는 글자 자자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어서 사용하는 그런 표기 체계를 차자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수입하여 한국어로 표기하기 위해 변형을 가한 문자 체계,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글자를 빌어서 우리말을 적었다요. 차자표기, 이제 borrowing 시스템이다. 빌어서 사용하는 문자 시스템이라서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 차자표기를 발달시켜서 고유의 문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훈민정음 얘기할 때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적인 문자 발달사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문자는 지금 보다시피 알파벳 같은 경우도 뭐 페니키아 상인이 꼈네, 뭐 이집트 문자와 같은 그걸 만들었던 셈족과 관련이 있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오랜 세월 사용하다 보니 그래서 정착하게 되는데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고 언제 만들어진지 알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도 다 알고 있죠. 반면에 이 차자표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발달사에서 어떤 문화권이나 다른 그 주변에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한 어떤 그 문자책 뭐 국가든 뭐 민족이든 그 문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자가 고구려를 통해서 거의 그 삼국시대 초기 무렵에는 한자가 정착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문자 생활의 영위, 문자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되게 굉장히 좋은 문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 문맹률도 제로고 문해율도 뭐 굉장히 높죠. 문맹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읽을 수 있느냐, 그거고 문해열은 말 그대로 reading comprehension을 말을 해요. 뭐 요즘 하도 어린 친구들이 뭐 지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도 있지만 짧은 그런 영상물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영상물에 올라가는 뭐 자막 같은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짧고 이러다 보니까 긴 글을 좀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문해열은 단순하게 문자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뭐 요즘 좀 문해열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근데 사실 그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 쉬운 문자의 덕이라는 것은 굳이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맹률과 문해율이라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는데 뭐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제 고대 단계로부터 현대 이전의 많은 국가에서 문자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백성들 를 고려한다기보다는 지식인 계층이 어떤 문자 생활을 영위했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기에 우리가 한자를 빌어 쓴 혹은 한자를 가지고 어떻게 문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인 계층을 말을 해요. 근데 삼국시대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역사서들이 뭐 유기백권이니 뭐 사기니 뭐 이런 나름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역사책들을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사책들을 저술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럼 역사책을 썼다라는 것은 당연히 한문으로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는 한문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역사책을 쓸 수 있을 만한 지식인 계층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대나 어느 정도 중세 이후의 근대 사회 정도까지는 문자 생활은 보통 지식인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차자표기들 한자를 빌어 쓴 표기도 대부분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삼국시대 초기에 한자가 유입되어서 우리 조상들은 문자 생활을 하기에 이릅니다. 문자 생활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여러분들 한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국문학생들은 그래도 확실히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젊은 세대들보다는 한자를 잘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자가 우리 선생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에 비하면 한자 능력 혹은 한문 능력은 더더욱 떨어지겠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뭐 멀리 대륙을 건넌 유럽이라든지 뭐 북미와의 관계와는 달라요. 이거는 뭐 어떤 그 지리적인 관계에서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자로서의 한자, 그리고 문어로서의 한문, 그리고 언어로서, 구어로서의 중국어가 여전히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배울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자, 유럽 사람들은 그 유럽의 대부분의 그 유럽 대륙의 언어들이 같은 계통의 언어, 유럽 어족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이태리어와 같은 로망스어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어라든지 뭐 체코어라든지 슬라브어 같은 이제 슬라브어라고 합니다. 동유럽 쪽의 언어가 있고, 그다음 뭐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와 같은 게르만 어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들의 언어는 굉장히 흡사해요.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로 유럽 연합으로 묶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럽은 왕가들끼리 굉장히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럽의 가장 유명한 왕조가 합스부르크 왕가죠. 그 주걱턱이라고 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유전 질환.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원래 이쪽 그 게르만 쪽에, 그쵸? 네, 나중에 그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집안이에요. 그럼 뭐 부르봉 왕가는 이제 프랑스 루이 16세, 뭐 루이 15세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뭐 어떤 뭐 중국의 공주, 뭐 한국의 왕자 이렇게 결혼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사실은 언어적으로 계통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도 쉽고 유사점도 많기 때문이에요. 계통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한국어와 중국어는 굉장히 멀어요. 계통적으로. 아주 먼 언어예요. 계통적으로 멀다는 건 뭐냐면 배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어렵죠? 상대적으로 일본어가 문자가 좀 한자라서, 한자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좀 더 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어가 뭐 같은 알타이어인지 어떤지는 아직도 뭐 논란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계통적으로 가까운 것이고, 반면에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 어렵다는 건 계통적으로 멀다라는 얘기예요. 하필이면 한국 옆에 계통적으로 먼 중국어가 존재하게 된 거죠. 차라리 같은 알타이어였던 몽고나 터키가 좀 더 가까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옛날부터 한자를 빌어 쓰지만 유럽 사람들이 로마자를 수입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수입해서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문자는 어떻게 외운다 하더라도 뭐 5,000자까지 외우든 10,000자까지 외우든 서당에서 어쨌든 글자를 열심히 암기해서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장으로 구상해서 한문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계통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어순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쵸? 목술 구조예요. 서술어가 뒤에 나오는 교차어의 속성이죠. 반면에 중국어는 고리번데 서술어가 앞에 나와요. 영어도 역시 서술어가 앞에 나오죠. 물론 중국어와 영어도 계통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어순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고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시아 쪽은 뭐 중국 문화의 커다란 영향, 그리고 중국 문자의 커다란 영향 밑에 있습니다만 이게 계통적으로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거란이나 여진을 말했잖아요. 오히려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예요. 자, 그러면 거란이나 여진이나 또 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터키는 뭐 조금 얘기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도 몽고나 거란이나 여진이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한자를 그대로 쓰기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불편하니까 한자를 응용한 문자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도 일단은 한자를 수입했지만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기록은 해야 되잖아요. 기록은 해야 되고 새로운 문자, 나름의 우리 문자는 없으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한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자자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문자 생활 방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언문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그래서 말하는 언어와 쓰는 문어가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현대는 당연히 언문이 일치하는 상황이 되었죠. 언문 일치의 상황이 된 거예요.
알고 있겠지만 언문일치의 상황은 고종 황제, 대한제국에 이르러서야 겨우 언문일치 사회가 되고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도 한글은 훈민정음은 공용문자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언문 불일치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문자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혹시 이제 학생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한글과 한국어는 달라요. 한글과 한국어는 다르거든요. 한글은 문자 언어예요. 문어고요. 한국어는 구어예요. 그럼 중국어라고 하는 거는 구어죠. 중국어에 대한 문어가 한문이에요. 근데 한문은 무얼로 되어 있냐면 한자로 되어 있죠.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헷갈리지 말라고 해서 그걸 한번 정리해놨어요. 중국 문어는 한문이고 한문이란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도 이제 막 글자를 뭐 사자성어 이런 거 공부하지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한문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기를 배우기도 하고 뭐 사마천의 출사표를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좀 세대가 다르죠. 한문이 좀 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특히 오럴 랭귀지, 구어로서의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자표기의 기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남의 나라 문자를 빌어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3학년 2학기에 국어 시간에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로도 나와요. 근데 그때도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이 지겹도록 좀 이해를 빨리 한 친구들한테는 미안할 만큼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다시 묻고 또 다시 묻고 하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차자표기의 기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 차자가 있죠. 음차와 훈차에서 음차가 있습니다. 음을 차용한다. 음을 빌어 쓴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한자의 음을 빌어 쓰는 거예요. 자, 나라 국자가 있어요. 그럼 음을 빌어 쓴다 그러면 어떤 걸 빌어 쓸까요? 나라 국자라고 하는 그 표의 문자, 단어 문자에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와 국이라고 하는 의미 있겠죠. 국이라고 하는 의미 있겠죠. 그래서 그 음을 빌어 쓰는 방식을 음차라고 합니다. 음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도라지 알아요? 선생님도 요새는 하도 호흡기 질환이 무서우니까 도라지차를 좀 사서 먹고 있어요. 도라지는 여러분들 혹시 내 얘기 듣고 왜 그 약국에서 한약도 팔아서 뒤에 약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조그만 서랍들 있는 거. 거기에 보면 한자로 길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게 도라지예요. 한약재거든요. 실제로 이게 호흡기 질환에 사용하는 한약재예요. 도라지인데 도라지는 도락이라고 하는 중세의 형태에 이가 붙은 거예요. 마치 개굴에 이가 붙거나 뭐 이런 것들과 뭐 거북에 이가 붙어서 거북이,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도락에 이가 붙은 건데 그러니까 이는 빼고 그 당시에는 도라지가 아니고 도락이라는 한글 표기가 이건 한글이 생긴 다음에 표기겠죠.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다음 표기가 도라시고 지읒 받침이 있는 도라시고 그러면 이 도랏을 훈민정음이 없을 때 한글이 없을 때는 어떻게 썼느냐 도라차로 썼어요. 길도자 비단나자 버금차자예요. 응? 이건 뭐지? 도라지가 길하고 비단하고 버금차 버금은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선생님 길도 비단나 버금차 했지만 이 한자 세 글자에 길이라는 의미 그리고 비단이라는 의미 버금 으뜸이 1등이고 버금이 2등이잖아. 그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연히 도라시라고 하는 우리 고유어 단어의 그 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글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자는 굳이 길도를 쓰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는 쉬운 글자를 말한다면 칼도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칼도자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진짜 우연히 좀 뭐 익숙하고 편한 글자들을 선택했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뜻, 길이라는 뜻, 뭐 비단이라는 뜻, 버금이라는 뜻,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원래 이 한자의 음인 도, 라, 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차지만 받침이 이제 지읒이냐 치읒이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건 더 복잡한 얘기는 이제 3학년 때 배우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한자의 뜻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 음만 이용해서 최대한 가깝게 우리말을 표기하려고 한 거야.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또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길도자를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도에 해당하는 한자음 무엇이든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자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음만을 취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음차라고 합니다. 음을 빌어 쓰는 방식이에요. 뜻은 우리가 이제 서당에서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걸 하늘천 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천이라는 글자를 그 음은 천이죠. 근데 그 뜻을 새기면서 한자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새긴다 해서 뜻, 새김, 그 다음에 훈석, 훈석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한자들이 다 보면 가르칠 훈자, 해석할 때 석자 다 의미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의미와 관련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음을 빌어 썼기 때문에 음을 읽겠죠. 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차라고 해서 그 한자의 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음을 빌어 써서 음으로 읽는다 해서 음독이라고도 합니다. 음독이라고도 해요. 네. 학자에 따라서 빌어 쓰는 과정이라서 음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을 읽기 때문에 음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표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도 당연히 글자니까 음도 있지만 의미도 있죠. 그리고 음을 빌어 쓰는 방식이 있다면 의미를 빌어 쓰는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훈차 혹은 석차란, 이건 석차 아니에요. 1등, 2등, 3등. 여기 보면 해석할 때 석차예요. 자, 뜻을 빌어 쓴다. 한자의 뜻을 빌어서 쓰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해요. 자, 여기 오늘날의 그 지역 명칭에 대전이 있어요. 한밭대, 대전 대 한밭대. 자, 여기서 이제 대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전을 봅시다. 대전은 큰데 밭전이죠. 큰데 밭전이에요. 자, 그런데 큰데 밭전에서 이 글자의 큰데자 밭전에서 일단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뭘까요? 자, 볼까요? 한자의 뜻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자의 음이 아닌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것 자체가 뜻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데는 큰데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크다라고 하지만 중세국어는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싶은데 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데, 크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밭전이에요. 밭전.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라고? 음으로 읽지 말고 이 한자의 뜻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뜻을 읽으면 어떻게 돼? 만약 오늘날 같으면 현대국어라면 큰 밭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근데 15세기에는 크다가 하다였으니까 한밭이라고 읽는 거예요. 한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자의 음이 아닌, 음은 뭐예요? 대화전이죠. 대화전인데 음을 읽지 않고 한자의 뜻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뜻을 읽는다고 해서 훈독 혹은 석독이라고 합니다. 훈독 혹은 석독이라고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현대국어에는 석독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국어에서는 없는 셈이죠. 한밭도 옛날 명칭인 것이고 지금은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8세기 중엽에 신라에 이제 경덕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경덕왕이라는 왕이 서기 757년경에 모든 지명, 임명, 관명, 관직명을 이제 음독을 하게끔 지금의 한자어를 읽는 방식으로 변화시킨 뒤 대부분의 이제
명칭들이 이제 음을 읽는 방식으로 지금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뜻을 빌어서 뜻을 읽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용어만 알아두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3학년 2학기에 국어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도 이 강도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는 아주 궁금하겠지만, 안 궁금하지 사실은. 궁금하겠지만 잠깐 참아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차자 표기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있어요. 차자 표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이제 국어사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여기는 간단한 개념만 배울 텐데 4가지예요. 고유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 이렇게 됩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문자를 배우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요새는 뭐 유치원 때 다 배우니까 한글 배우면 제일 먼저 뭐예요? 선생님이 무슨 예를 들면 태능 유치원 꽃님반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쓰잖아요. 사람은 문자를 알게 되면 일단 자기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사는지, 또 내 소속이. 이게 뭐냐? 내 이름은 인명이죠. 그럼 내가 어디 사는지는 지명이죠. 그 다음에 내가 1학년 1반이다. 서울여대 교수다. 이러면 이것은 관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직명이죠. 일종의 나의 관명.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을 밝히는 것도 일종의 관명이에요. 이게 고유명사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명사 표기인데 앞에서 배웠던 음독과 석독을 이용해서 인명과 지명과 관명을 표기하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드디어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제 간단히 말하면 명사 단위에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이름 쓰고 끝나요? 문자를 배울 때? 간단한 단문부터 복잡한 문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그림 일기 쓰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논문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엔 책도 쓰고,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결과적으로는 글을 써야 돼요. 문장을 써야 되는 거죠. 자, 문장을 쓴다고 하니까 어때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중국어와 한국어는 계통이 너무 달라요. 계통론 여기는 지금 이 강의의 본론은 아니니까 조금 참고,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순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순이 달라요.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한문을 읽은 경우는 흔치 않을 테니까 영어 배울 때 혹시 이런 기억 있어요? 해석할 때 뒤에서부터 해석하세요. 그죠? 이게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중국어도 똑같거든요. 중국어도 서술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어렵겠죠. 자, 어떻게 명산 썼어? 인명, 지명, 관명을 썼는데 이걸로 역사서도 써야지, 연애 편지도 써보고 싶지, 이런데 문장을 쓰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단어들을 배웠으니까 일단 한자 글자는 사용하되 문장의 순서를 우리식으로 목적어 쓰고 서술어 쓰고 이렇게 문장의 어순이나 이런 구성을 우리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두예요.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해 문장을 표기하는데 국어 어순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두로 된 한문 문장을 중국 사람이 보면 읽을 수 있느냐? 못 읽어요. 분명히 문자는 한자인데 한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문이 아니라 이걸 이두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두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게 되냐면 거의 20세기 초까지 유지해요. 왜 이렇게 유지하게 되느냐? 이 이자가 아전 이자라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방인이, 호방인이 이런 소위 낮은 하급 관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급 관리들의 어떤 공용 문서에서 이 이두가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결은 토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토라고 불리는 것인데 한문을 읽을 때 어떤 문장 해석의 효율을 위해서 문법 관계를 표시하기에 넣는 요소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영어를 해석할 때 한문을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일단 영어를 해석할 때 선생님이 해석해주면 연필 들고 뭐해요? 거기에다 샤프나 볼펜으로 조그맣게 써놓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써놓죠. 그게 구결인 셈입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이 아니라 이제 한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문 원문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 해석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토를 다는 거예요. 근데 구결에 토를 달 때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해석할 때 소위 말해서 토를 다는 거는 한글 토를 달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한글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자를 간단하게 약자로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토를 달아요. 왜 간단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지금 영상 지금 들으면서 파워포인트 자료 출력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열심히 메모도 하고 쓰죠? 어때요? 선생님의 어미나 모든 말을 다 받아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글자 한자는 어때요? 복잡하죠, 글자가. 나라 국자 그거 다 쓰고 있게 생겼어요? 약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자, 우리 자기들끼리 규약을 만들어서 약자에 토를 달아요. 그러니까 구결은 어떻게 되냐면 한문의 원문을 건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단 한문 해석을 하기 위한 일종의 편의 도구 수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향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오로지 신라 향가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사실 향찰은 독특한 자기 나름의 원리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통일신라 때 굉장히 융성했던 문학 장르를 위한 아주 독특한 그런 문자 체계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고유명사 표기와 그러니까 음독과 석독, 그 다음에 이두를 이용한 우리말 어순 이거를 그대로 응용한 그런 표기 체계예요. 나중에 3학년 2학기에 가서 처용과 향찰 표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겁나죠? 네, 어쨌든 그래서 향찰은 신라 향가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히 새로 고안한 그런 어떤 방법은 없고 기존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시대부터 있었던 통일신라에 이르러서 그걸 좀 더 발전시킨 우리말 표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순도 그대로 우리말 어순이고 그 다음에 어휘 형태소는 주로 석독을 하고 문법 형태소는 주로 음독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왜 복잡하냐? 너무 힘든 거죠. 서로 너무나 다른 체계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어려웠던 거죠. 3대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대목은 향가를 집대성한 그 방대한 책인데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향가 진짜 순수 향가는 14수만 남아있고 균여전에 남아있는 것까지 합해봐야 25수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향가의 통일신라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진성 여왕이 888년에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 집대성집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남아있고 그래서 이건 유명한 책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네, 차자 표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구결은 이도에서 차자 표기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한국어에 맞게끔 그러니까 문자만 한자를 사용할 뿐 그럼 이두가 더 발달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두는 사실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급 관료들만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사용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자를 향유하는 최고의 지식인 계층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영어에 집착하게 되는 것. 영어 원어민하고 똑같아. 발음 좋아. 뭐 이런 맥락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구어로서의 중국어가 아닌 한문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국시대 초기부터 한문이 들어와서 몇 천여 년 이상의 세월을 흐르니까 문어로서의 한문에 지식인 계층들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백성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자를 향유함으로써 문자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중세 사회에서의 수도승들이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잘 읽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냥 해석 잘하기 위해선 한자 약체의 구결토 다는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향찰 같은 게 더 발달해서는 그냥 명맥이 끊어져요. 자, 문자 발달사에서 PPT 자료를 볼까요? 차자표기의 존재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차자표기를 발전시켜서 자국의 문자로 정착시킨 가나 문자 같은 경우도 있죠. 이제 이 가나 문자도 어떻게 된 거냐면 일본의 승려들이 한문을 읽는 보조 수단으로 마치 우리의 구결과 같은 것을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 발전한 거예요. 우리의 경우 그러면 왜 일본처럼 차자표기가 고유의 문자 체계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한문을 우리의 문어책으로. 그래서 언문 불일치를 더 심화시켜요.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식민사관에 근거한 그 사람들에 따르면 뭐 좀 한민족들은 소중화 사상에 빠져서 이게 근성이 그래서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에서 크게 기이네요. 일단 여러분들 한국어는 음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음절 구조.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수학 썩 좋아하진 않지만 경우의 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본어의 경우에는 일본은 비음이 음절말 자음, 비음으로서 음절말 자음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는 오픈 실라블,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음절 말음이 있죠. 받침 표기들이 있잖아요. 표기로 받침이 있죠? 그럼 그걸 종성, 음절 말음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리을기어 이런 소위 말해서 음절 말에 자음이 뭉쳐 나오는 자음군도 있어요. 이 경우에서 몰라도 음절의 가지수, 음절 구조가 훨씬 복잡해지리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본식의 음절 문자를 만들면 거의 한 3만 개에서 5만 개의 음절자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럴 거면 한자 배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 거면 한자 배우는 게 나은 거예요. 굳이 뭐하러 그런 음절자를 만들어요? 사실 우리에게 음절자를 만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일본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음으로만 끝나는 오픈 실라블, 개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50여 개의 가나 문자만으로 새로운 차자표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불가능했죠. 네. 이제 초이스는 두 가지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면서 21세기까지 이르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졌거나 이제 후자가 됐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종이라는 인물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한자와 한문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았으니까 글쎄요. 영어를 한국어